안녕하세요. 저는 고속버스를 운전하는 50대 남자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참 큰 행운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연들을 보다 보니까 제게 큰 복을 주신 그분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 몇 자 적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벌써 20년도 더 된 이야기네요. 그때 저는 젊고 힘도 넘치는 30대였습니다. 제가 26에 결혼을 했어요. 2살 어린 제 여동생 친구랑요. 원래 집안끼리도 알던 사이라 어릴 때부터 가족끼리 놀러 가기도 하고 종종 만나서 외식도 했습니다. 야, 우리 대석이는 한 달 사이에 또 키가 컸네. 이러다 농구선수 하는 거 아니여? 대석아, 우리 선주는 아직도 키가 6학년 때 키 그대로여. 나중에 우리 선주 키 작아서 시집 못 가면 네가 좀 데려가라. 아, 아빠, 누가 키 작다고 시집을 못 가냐? 진짜 짜증나. 제 장인어른은 젊은 시절부터 장난기가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키가 아담한 아내를 맨날 놀리면서 즐거워하셨고, 장모님께 잔소리를 들으셔도 잠깐만 조용하셨지 곧 또 장난을 치기 일쑤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장난으로는 어디 가서 안 밀리시는 분이셨는데 짓궂은 장인어른에게는 견디지도 못하셨죠. 아내는 그런 장인어른의 장난을 때로는 힘들어했지만 대부분은 재밌어하고 좋아했습니다. 장인어른이 계곡가에서 개구리를 잡아다가 아내의 머리 위에 올려놓았을 때도 처음에는 울면서 뛰어다녔지만 나중에는 개구리를 잡아보겠다며 한참을 개구리 꽁무니만 쫓아다니곤 했으니까요. 유쾌한 장인어른 밑에서 자란 아내는 그만큼이나 유쾌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내가 입을 벌리고 마녀 같은 소리를 내며 웃는 것을 장모님은 싫어하셨지만 제 눈에는 그저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칠칠 맞은 성격 탓에 맨날 무릎이 까지고 손톱이 부러지곤 했는데 제 눈엔 그것마저 귀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티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아내를 좋아한 게 고등학생 때부터인데 어릴 때는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부끄럽잖아요. 한창 사춘기 시절이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괄량이 아내는 제게 눈꽃만큼도 관심이 없어 보였거든요. 선주야, 이 아빠는 대석이가 정말 마음에 든다. 아주 우리 집 사윗감으로 딱이야, 딱. 심성도 착하고 키도 크고 아주 마음에 든다. 됐거든요. 내 남편을 왜 아빠가 골라? 내 남편은 내가 고를 거야. 장인어른이 종종 이렇게 농담을 할 때면 아내는 질색을 하면서 싫어했습니다. 이쯤 되니 진짜 궁금하시죠? 제가 어떻게 아내랑 결혼했는지요. 꽁꽁 잘 싸맸던 제 마음을 들키게 된 것은 제가 21살 때였습니다. 그때 군대에서 첫 휴가를 나와가지고 고등학교 동창놈이랑 술을 한잔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 주량을 알고 먹었겠습니까? 몇 달 만에 만나 신이 나서 둘이 돼지 껍데기에 소주를 엄청 부어 마신 거죠. 그땐 그 동창놈이랑 둘이서 소주를 5병을 먹었을 겁니다. 어린 놈들이 겁도 없이 술을 그렇게 부었으니 아주 제정신이 아니었죠. 한참 술 먹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제 앞에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는 19살이었고 아직 고등학생이었고요. 아, 오빠 뭔데? 왜 바쁜 고3을 불러냈는데? 불렀다고? 내가 너를? 아이, 술 냄새. 오빠한테 우리 아빠 냄새 난다. 야, 박선주! 아이, 깜짝이야. 왜? 내가 냄새 난다 그래서 화났어? 나 너 좋아해. 많이. 좋아. 사랑해. 사랑한다. 저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분명 정신은 깨어났는데 몸은 제어가 안 될 만큼 비틀거렸고 머리랑은 상관없이 입에서는 아무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아내가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며 주먹을 휘두를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아내는 입을 꾹 닫고 눈이 동그래져 있었습니다. 그때 고장난 줄 알았던 머리 위에 가로등이 번쩍하고 켜졌는데 아내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얼굴 빨갛다. 진짜 뭔데? 뭐라는 건데? 뭘 줘? 뭐래 진짜. 나 갈 거야. 이 군바리 아저씨야. 제가 아무리 쑥맥이라지만 그때 딱 알겠더라고요. 아내도 저를 싫어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 이후로 다시 군대 복귀를 했는데 며칠 뒤에 아내한테 편지가 왔습니다. 낯 간지러운 거 딱 싫어하는 아내의 성격처럼 투박한 편지였지만 몸 다치지 말고 고생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편지 주고받고 휴가 때는 제 동생이랑 셋이 만나서 밥도 먹다가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정식으로 고백했습니다. 이번에는 술 안 먹고 맨정신으로 제대로 데이트도 하면서 사귀자고 했습니다. 아내가 그때 그날처럼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히 부끄러워서 부모님 몰래 사귀었는데 얼마 안 가서 딱 들켜버렸습니다. 야, 선주야, 아빠가 뭐랬냐? 대석이가 딱이랬지? 대석이 너 임마, 우리 쬐깐한 손주 울리지 말고 잘해라잉? 네, 아저씨. 아저씨가 뭐야 임마. 앞으로 장인어른 해야지. 이참에 그냥 식 올리자. 날 잡아 사돈. 장인어른은 예상대로 저희를 신나게 놀리셨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그 기세를 몰아 양쪽 부모님께서 저희 결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셨고 제 나이 26, 아내 나이 24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엔 40대서도 결혼하고 아기 낳고 산다지만 그땐 그 나이가 빠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군대 다녀오자마자 결혼한 친구도 있었으니까요. 결혼하니까 더 좋았습니다. 맨날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행복해서 웃음이 났고 아내가 사랑스러워서 웃음이 났고 그냥 보고만 있어도 웃겨서 웃음이 났습니다. 아내는 저를 미소 짓게 하고 웃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하고 1년 후에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결혼식 때 딱 한 번 말고는 눈물 한 번 흘린 적이 없던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가끔 가다가 독감 한 번 걸리는 거 말고는 아픈 것도 없던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임신 기간 동안 아내가 진짜 많이 힘들어하고 많이 울고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잘 먹고 살이 쪄야 할 산모가 오히려 살이 빠지기까지 했습니다. 임신 내내 입덧이 정말 심해서 10달 중에 거의 8달은 죽만 먹었습니다. 그마저도 못 먹고 우유, 요구르트 이런 것만 먹은 날도 많았고요. 먹질 못하니까 사람이 기운도 없고 이러다 뱃속의 아이도 잘못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어서 마음고생하고 울고 그랬습니다. 그전까지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힘들어하는 아내를 보니까 갑자기 마음이 턱 무거워지더라고요. 이런 게 가장의 무게라고 하는 건지 힘든 아내를 위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줘야 할지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뭐를 준비해야 할지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진짜 가장이구나.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집안의 기둥이구나 하는 생각들이 막 들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책임감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동시에 불안한 마음도 들었고요. 이렇게 해서 평범하게 남들 사는 만큼 벌어서 살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아버지 친구분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현장직이었는데 몸 고생 좀 하고 월급은 그냥 평범한 정도였습니다. 아내는 임신 전까지 회사에서 격리 비슷하게 일을 했다가 임신과 동시에 그만뒀습니다. 그러니까 더 불안했죠. 저 혼자 벌어서 가정을 책임질 수 있을지 확신이 안 섰으니까요. 대석아, 우리 사업 하나 해볼까? 그때 친한 고등학교 동창이 사업 제안을 하더라고요. 쏠깃했습니다. 뭐? 무슨 사업? 우리 큰아버지 아시는 분이 무역을 하시는데 유럽에서 그릇을 싸게 들여올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 그거 우리한테 싸게 넘겨준다고 팔아볼 거면 알아서 해보라는데 어때? 너 관심 있어? 그릇? 밥그릇 뭐 그런 거냐? 아휴, 이 무시가 유럽 사람들이 밥그릇을 쓰겠냐? 막 레스토랑 같은 곳에서 쓰는 예쁜 그릇들 있잖냐? 소고기 담고 뭐 암튼 그런 거. 그렇게 저는 그 친구와 그릇 사업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에 공장 하나를 월세로 얻었습니다. 그릇들을 쌓아두고 팔려면 작은 사무실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처음엔 저희가 도매상이 되어서 이걸 소매업자들한테 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릇이잖아요. 그럼 깨질 위험이 있고요. 그러니까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택배로는 쉽게 접근을 못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게 아니라서 전국에 있는 그릇 가게로 이걸 뿌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가 고객들한테 직접 팔기로 했습니다. 저희 고객의 대상은 당연히 식당이었죠. 한두 개 팔아서는
자본금 대출받은 걸 갚지도 못할 테니까요. 뭐 영업 비법도 없고 인맥도 없어서 그냥 친구랑 둘이 발로 뛰어다녔습니다. 가지고 있는 양복 중에 제일 괜찮은 양복으로 차려입고 명함도 하나씩 만들어서 직접 그릇 차에 싣고 돌아다니면서 그릇을 팔았습니다. 그때 진짜 열심히도 했습니다. 식당 찾아가서 그릇부터 내밀고 말도 버벅대고 우리나라에서 잘 된다는 레스토랑은 다 돌아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반응이 오더라고요. 그 식당에 방문한 손님들이 그릇 어디 거냐고 물어보고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레스토랑 사장님들이 저희 회사 알려드리고 회사에도 전화가 계속 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연락 온 곳이 바로 백화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입점 제안 드리려고요. 네? 아유, 저희가 무슨 브랜드도 아니고 팔리기나 할까요? 유럽 식기 모음으로 해서 행사장에 해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 두어 달만 반짝으로요. 아, 그거 괜찮겠네요. 그럼 수량 준비해 볼게요. 사실 처음엔 좀 부담스러워서 거절했지만 진짜 좋은 기회였습니다. 백화점 수수료가 좀 세긴 했지만 그만큼 매출은 보장되어 있었거든요. 반신반의하면서 일단 물류를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뭐 얼마나 팔릴까? 백화점 몇 달 하느니 이 시간에 식당들 더 돌아다니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백화점 입점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장사가 잘 돼도 너무너무 잘 되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이 많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연초라 이사 시기도 겹치고 설날도 있어서 그랬는지 장사가 진짜 잘 됐습니다. 너무 바빠서 그때 아기 낳은 지 6개월 된 제 아내도 나와서 도와주고 임신 초기였던 친구네 와이프도 나와서 일을 했습니다. 정말 하루 종일 정신이 없어서 저랑 친구 놈은 밥도 못 먹고 일했는데 그만큼 신이 났습니다. 그때 돈을 정말 많이 벌었거든요. 식당만 돌았으면 반년 동안 벌었을 돈을 2달 만에 벌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삶이 여유로워지더라고요. 아내한테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줄 수 있고 아이한테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참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순간은 잠깐에 그쳤습니다. 매출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승세를 탈 줄 알았지만 한때의 유행에 그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그릇 말고 다른 거 해보자. 어떤 거? 그건 찾아봐야지.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 회사 키워놓은 게 있으니까 연관성이 있는 걸로. 냄비 같은 걸 찾아볼까? 냄비나 후라이팬 이런 거. 사업을 하다 보면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이걸 미리 예상해서 대비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따라 사업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는 것이었죠. 저희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떨어진 매출을 채울 아이템을 급하게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생각한 게 후라이팬, 냄비 같은 것들이었고 저희는 마음이 급한 나머지 그냥 일단 되는 대로 수입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TV에서 프라이팬에 무슨 물질이 나온다느니 뭐 열을 가하면 미세한 뭐가 나온다고 하면서 흉흉했습니다. 당연히 저희의 냄비와 후라이팬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이것들 때문에 잠시 손을 놓고 있던 그릇을 다시 판매해 보려고 했지만 그 잠깐 사이에 저희가 많이 판매했던 유럽 식기 브랜드랑 우리나라의 한 회사랑 계약을 해서 판권이 넘어가 버렸더라고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렇게 한순간에 모든 게 멈출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조급해진 저희는 사업 아이템을 찾으러 다니고 정보를 얻고 하면서 어떻게든 일으켜 보겠다고 별의별 걸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하는 족족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적자의 매출을 내면서도 1년을 버텼습니다. 그렇게 버틴 끝에 저희는 결국 사업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창고에 남은 것들을 헐값에 팔아버리고 나니 겨우 창고 월세값이 나왔습니다.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저희는 몇 달간 집에 생활비도 제대로 못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전에 벌어놨던 돈으로 버티고 있던 아내가 다음 달엔 정말 힘들다고 말을 하고서야 저는 친구를 설득해서 사업을 접었습니다. 창고 보증금을 친구놈과 반으로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그날 집에 들어가는데 정말 얼굴을 들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부끄럽고 쪽팔리고 속상하고 억울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차라리 처음부터 잘 되지나 말지 희망 고문을 당한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아내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웃으면서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왔어? 잘 정리했고? 고생했어. 얼른 손 닦고 와. 당신 좋아하는 김치찌개 해뒀어. 아내에게 정말 미안했습니다. 돈 좀 벌어보겠다고 잘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사업 시작하더니 결국엔 이 꼬라지가 되었으니 아내가 저를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자식도 있는 마당에. 생각해보니 그땐 아내가 또 둘째까지 임신하고 있었네요. 사업이니 수입이니 그런 거 다시는 꿈도 꾸지 말고 그냥 착실하게 돈 벌자고 그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 시작하게 된 일이 버스 일이었습니다. 제가 사업할 때 대형 면허를 따놨었거든요. 처음엔 그릇 운반도 직접 해야 했으니까 트럭 끌고 다닐 일이 있어서 따뒀던 거였습니다. 운전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곧잘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버스 기사 일을 한번 알아보게 되었고 관광버스 회사에 취업을 해 버스를 몰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격이 소심하고 혼자 있기를 좋아해서 그런가 혼자 가만히 운전하는 버스기사라는 직업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제 아내가 참 고생을 많이 했죠. 여보, 우리 대출금 내라고 날아왔어요. 나 다음 주부터 나가서 일할까봐. 이제 둘째도 어린이집 가고 엄마한테 말하니까 와서 봐주실 수 있다고 하네. 벌 수 있을 때 벌어야지. 사업이 좀 잘 될 때 아파트로 이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대출을 받았었는데 버스기사 월급에서 대출금 갚고 내 식구 생활비 하기는 많이 벅찼거든요. 그때부터 아내가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백화점에서 알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으로 일하고 싶은데 애들이 아직 어려서 직원은 힘들 것 같다고 아내가 아쉬워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마저도 고맙고 미안했습니다. 그렇게 아내가 백화점 일을 하다가 둘째가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관광버스로 경력을 쌓고 고속버스 회사에 취직해 운행을 하게 되었고요. 근무 환경도 좀 더 낫고 급여도 더 받아서 열심히 준비해서 고속버스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또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엄마가 치매래.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경상도 남자랑 결혼해서 울산에서 살고 있는 동생이 어머니 건강검진을 해드리려 서울로 올라왔다는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별다른 얘기가 없길래 건강하신가 보다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치매라니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랑 같이 서울에 살면서 어머니가 그 지경이 되도록 내가 뭘 한 건가 싶었습니다. 그때 다행히도 일을 마치고 나서 동생 전화를 받았기에 망정이지 일하기 전에 전화를 받았다면 운전대를 못 잡았을 수도 있을 만큼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곧장 어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저희 집에서 차로 고작 1시간 거리에 사시는 어머니에게로요. 어머니의 표정은 심란해 보였고 동생은 눈물을 닦고 있었고 외제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데이, 너 애들은 시어머니 댁에 놓고 왔어? 오빠는 선주랑 있어? 아니, 선주 일해서 우리 장모님이. 그런데 뭐야? 심각하대? 아니, 대체 언제부터? 미안하다. 내가 알아챘어야 했는데. 심각한 수준은 아닌데 곧 혼자 못 지내실 거래.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가 혼자 힘드셨겠지. 이걸 누굴 탓해? 내가 모실게. 엄마 집도 여기서 가깝고 하니까 바로 우리 집으로. 선주한테는 얘기했어? 아니, 아직. 얘기해보고 와. 아니, 얘기하면 선주 분명히 모시자고 할 텐데 선주한테 그 고생 시키기 싫은데. 우리가 엄마 모실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진짜 미치겠다. 아니야, 그래도 울산이 나을 거야. 내가 모실게. 동생네 첫째가 조금 아픕니다. 자폐라고들 하죠. 그것 때문에 동생이 매제랑 둘이 식당 하면서 애 데리고 병원 다니고 센터 다니고 아무튼 바쁘게 삽니다. 그것도 그렇고 병원도 서울에 있는데 울산까지 내려가시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복잡했습니다. 일단 아내한테도 알려야 하는 상황이니까 말은 하기로 했습니다. 왔어요. 어머니 댁 갔다 왔다면서 무슨 일 있어? 아니, 일은 무슨. 뭔데 그래요. 지금 대희 올라와 있지 않나? 대희도 만나고 온 거지? 무슨 일 있대? 어머니가. 어머니가 왜? 왜요? 뭔데 그래? 어머니가 치매래. 아내가 입을 막았습니다. 어떻게 하면서 아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터질 것 같았지만 꼭 참았습니다. 동생도 울고 아내도 우는데 저까지 울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입술을 깨물고 꾹 참았는데 아내가 눈물을 닦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근데 왜 혼자 왔어요? 어머니 모시고 와야지. 어? 어머니 모시고 와야지 왜 혼자 왔냐고. 내일 일하는 곳에 말해둘게요. 그래도 일할 수 있을 때까진 해봐야지. 애들도 있는데. 당신은 어머니 걱정하지 말고 운전이나 잘해요. 괜히 신경 쓰다가 사고 날라. 여보, 여보, 아니야. 데이가 울산으로 모시고. 울산은 무슨 울산, 우리가 코앞에 있는데. 어머니도 갑자기 환경 바뀌면 더 힘드실 거예요. 대인애도 장사하고 애 보느라 바쁠 텐데 뭐하러. 걱정 말고 내려가라고 해요. 여보, 여보 정말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정말. 미안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요. 어릴 때부터 봐왔는데 내 엄마나 다름없지. 이번엔 눈물을 못 참겠어서 바보같이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다음날 저는 곧장 어머니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아내의 생각으로 안방을 어머니에게 내드렸습니다. 아내가 거실에서 잔다는 걸 말려서 애들 방에서 애들이랑 같이 자게 했고 저는 거실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아내가 치매 걸린 저희 어머니를 모신 것은 자그마치 5년이었습니다. 처음엔 어머니의 증상이 거의 없었습니다. 날짜를 조금 깜빡하고 전날 드신 식사 메뉴를 잘 기억 못하시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다 처음은 그렇다고 점차 증상이 눈에 띄게 심해질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어머니의 증상은 빠르게 안 좋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아내가 일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옷장에 있는 옷이 다 꺼내져 있었다는 겁니다. 도둑이라도 들었나 해서 너무 놀라서 어머니를 찾았는데 어머니가 애들 방에서 나오셨대요. 초등학생 손녀의 옷을 입은 할머니는 애들 책상에 앉아서 거울을 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아, 선주 왔니? 나 이 옷 참 마음에 든다. 참 예쁘다. 그렇지? 어때? 예뻐? 참 곱다. 고와. 이날부로 아내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심각한 상황임을 느낀 거였죠. 또 어떤 날은 아내의 머리끄댕이를 잡은 날도 있었습니다. 선주, 너 이것이 너가 내 돈 훔쳐갔지? 네가 내 거 훔쳐갔잖아.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제가 뭘 훔쳐가요? 네, 이 바지 주머니에 2,000원 넣어둔 거 네가 가져갔잖아. 내놔 내 2,000원. 호떡 사 먹으려고 둔 돈을 홀랑 가져가냐? 이 나쁜 것.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 혹여라도 비슷한 일이 생기면 아내는 그냥 어머니에게 실수로 가져갔다면서 돈을 드렸습니다. 그래야 다시 머리끄댕이 잡히는 일이 없었으니까요. 또 반찬 투정을 하면서 상을 엎은 날도 있었고 갑자기 이불 빨래를 하신다며 온 집안을 거품 천지로 만드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내가 꼬박 5년을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아내가 정말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저도 물론 일할 때 빼고는 어머니를 돌보았지만 아내가 한 고생에 비하면 고생도 아닌 거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약 6개월 동안은 어머니가 대소변도 못 가리셔서 기저귀를 차고 생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인용 기저귀가 완벽하게 대소변을 받아주지를 못하더라고요. 그 뒤처리를 매번 아내가 전부 다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어머니를 제 동생네에 보내자는 말을 안 했습니다. 힘들어하면서도 매번 자신보다 어머니 걱정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장례식장에서도 가장 크게 목 놓아 온 것이 아내였습니다. 어찌 그렇게 마음씨 좋은 사람을 만났는지 저는 정말 복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아내를 고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모아두셨던 돈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1,000만 원 조금 넘는 그 돈을 저는 동생과 나누려고 했지만 동생이 거절했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 돈을 가져. 내 자식 키우느라 우리 엄마 챙기지도 못했는데. 오빠 다 가져. 아니다. 선주 다 가지라고 해. 선주 욕 많이 받다 정말. 우리 둘 다 선주한테 평생 고마워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 알지? 그동안 엄마 보느라 힘들었을 텐데 어디 여행이라도 다녀오라고 해.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예쁜 옷도 사 입고. 그래, 그래야겠다. 고마워 대희야. 그래서 그 돈 몽땅 안 해줬습니다. 다 써도 되고 어디 쓰는지 말 안 해도 되고 알아서 하라고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럼 첫째랑 여행 한번 다녀와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첫째를 너무 못 챙겨준 것 같아서 둘이 시간 보내보고 싶다고요.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아내와 첫째는 둘이 제주도 여행을 간다고 했습니다. 창피한데
아내랑 해외여행은 물론이고 제주도도 한번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신혼여행도 경주로 갔었거든요. 아내는 인생 첫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조금 들떠 보였습니다. 첫째랑 쇼핑도 가서 예쁜 옷도 한 벌씩 사오더라고요. 별거 아니었지만 아주 조금이었지만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호강시켜야겠다 싶었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도 신이 이렇게 가혹할 수가 있는 건지 참 불행은 저희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조카들 방학을 맞이해서 동생네가 서울에 놀러 왔습니다. 동생이랑 아내는 어릴 적부터 친구였고 지금은 가족이 되어서 더욱 돈독하고 연락도 자주 나누었습니다. 그때 동생이 와서 아내한테 그러더라고요. 선주야, 우리도 건강검진 한번 받자. 갑자기 무슨 건강검진? 우리 이제 40 막 넘었는데 무슨 건강검진이야? 어머, 얘 병이 나이 따지고 찾아오니? 그냥 한번 해두면 마음 편하고 좋잖아. 나 서울 올라온 김에 검사하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자. 응? 아내는 고민하다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지 정말 끔찍하네요. 건강검진을 하고 제주도 여행을 3일 앞둔 날이었습니다. 아내는 갑상선 암 확진을 받았습니다.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다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고생하고 엄마 돌보느라 당신 몸 챙길 시간도 없었던 거 다 내 탓이야. 정말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제가 그날 진짜 울다 지쳐 쓰러질 때까지 울었습니다. 온몸이 으스러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숨통을 조이는 것처럼 답답하고 아내를 보기만 해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반면에 아내는 울지 않았습니다. 해탈한 사람처럼 멍하니 있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두어 시간 목 놓아 우니까 그제서야 아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나 일단 여행은 다녀올래. 약속한 거니까. 첫째가 실망할 것 같다며 예정대로 여행은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이런 말을 덧붙이더군요. 이게 마지막 여행이 될지도 모르니까. 아내는 첫째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다시 받고 입원을 하고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종양 크기가 작지는 않지만 갑상선암은 다른 암들에 비해서 예후가 좋기 때문에 너무 마음 쓰지 않아도 된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음이 완전히 편하지는 않은 게 당연했죠. 아내 수술날까지 휴가를 써야겠다 생각하던 찰나였습니다. 동생이 짐 싸들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대희야, 어쩐 일로 왔어? 내재는, 애들은. 지금 그게 중요해? 선주가 아프다는데? 갑상선암 병원비도 한두 푼이 아니라는데 오빠는 나가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선주 보호자 역할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동생이 아내를 봐주러 서울까지 올라온 겁니다. 너무 고마웠습니다. 덕분에 일은 할 수 있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수술이 잘 될까도 걱정이 되었고 병원비도 걱정이었고요. 동생이 갑상선암 수술비 비싸니까 미리 보험사 통해서 알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전화해서 물어보니 돈을 아예 못 받는 건 아니었지만 상당히 적은 금액만 보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물어서 알아본 갑상선암 수술비는 굉장히 비쌌고요. 이래저래 마음이 많이 복잡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느 때처럼 버스를 몰아야만 했습니다. 아내의 수술을 일주일 남겨두고 이래저래 복잡한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승객들이 하나둘 차에 올랐고 차 안은 거의 만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발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마지막으로 두 사람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아빠, 조심히 올라가세요.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와 80이 넘은 듯한 어르신 한 분이었습니다. 어르신은 한눈에 보아도 몸이 불편해 보이셨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버스 가장 깊숙한 맨 뒷자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곧 차가 출발했습니다. 목적지까지는 약 3시간이 넘게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분들은 출발과 동시에 자세를 잡고 커튼을 치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출발한 지 1시간쯤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분명 승객분들이 대부분 다 잠든 상태였는데 뒤쪽에서 수근수근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대체 누굽니까? 하고 큰 소리를 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룸미러로 슬쩍 확인을 해보니 승객들이 코를 막거나 얼굴 앞에 부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몸이 편찮아 보이는 할아버지와 같이 탄 여성분이
자리에서 일어나 승객들을 향해 고개를 꾸벅꾸벅 숙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궁금하던 찰나에 저도 알 수 있었습니다. 뒷좌석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요. 코를 찌르는 냄새가 차 안에 가득했습니다. 버스 맨 뒷자리부터 시작된 냄새는 서서히 맨 앞에서 운전을 하는 저에게까지 온 거였죠. 제일 마지막에 타셨던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께서 실수를 하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급하게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승객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객분들, 차 안이 답답하여 잠시 환기 좀 하고 가려고 합니다. 괜찮으실까요? 창문을 열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 여러분께서는 그냥 계시고 제가 차문과 운전석 창문을 좀 열어두겠습니다. 딱 10분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객분들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 맨 뒷자리에 가서 실수를 하고 몸이 빳빳하게 굳어 계신 어르신을 모시고 차 밖으로 나갔습니다. 같이 타신 여성분은 짐이 한가득인 가방을 품에 안고 쫓아나오셨습니다. 버스의 복도가 그리 길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저희 셋이 지나가자 사람들은 바깥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제일 뒤에 쫓아오시던 여성분은 고개를 꾸벅꾸벅 숙이며 오셨습니다. 혹시 여벌로 챙기신 바지가 있을까요? 여기요. 마땅한 곳이 없어서 저기 저 숲을 뒤에서 처리를 좀 할까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네. 저는 어르신과 함께 우거진 숲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차에 두고 마시던 물과 휴지, 할아버지의 바지, 그리고 지퍼백을 챙겼습니다. 아저씨, 나 왜 여기 데려가? 나 왜 여기? 나 무서워. 나 바지가 불편한데 나 왜 여기 데려가? 처음 차에 타실 때부터 따님께 투정을 부리시길래 혹시 치매인가 생각했는데 예상대로 어르신은 치매가 맞았습니다. 어딜 자꾸 데려가냐며 어르신은 가냘픈 다리로 저를 쫓아오셨습니다. 저는 바지가 불편할 테니 갈아입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입고 계시던 바지와 속옷을 받아서 급한 대로 물을 뿌려 정리를 하고 지퍼백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의 엉덩이를 물과 휴지로 정리를 해드리고 새 바지로 갈아입혀드렸습니다. 어르신을 도와드리는 내내 어머니 생각이 계속 났습니다. 그리고 아내 생각도 났습니다. 아내는 이 고생을 5년 동안이나 한 건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지금 또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까 싶었습니다. 처리를 다 하고 따님에게 가니 눈물을 글썽이면서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별거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차에 들어가서 할아버지가 앉아 계시던 자리 한번 닦아내고 탈취제를 뿌렸습니다. 할아버지와 따님이 다시 자리에 앉으시고 저는 승객분들에게 다시 안내를 드렸습니다. 차량 환기에 협조해주신 승객분들 감사합니다. 저희 버스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몇몇 분들이 네 하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버스는 다시 목적지를 향해 달렸습니다. 그날 목적지에 도착하고서도 치매가 있으신 어르신의 따님분이 몇 번이고 제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같이 고개를 숙여 배웅해 드렸습니다. 그로부터 나흘 정도가 또 지났습니다. 출근했는데 갑자기 본사에서 누가 저를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높으신 분인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제게 며칠 전에 운행 일정을 다시 확인하셨습니다. 제 일정이 맞다고 하니 제게 봉투 하나를 건네셨습니다. 웬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착한 기사님의 선행을 알려드립니다. 며칠 전 제 여동생과 제 아버지가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치매가 있던 아버지가 그만 차에서 실수를 하셨고 같이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불편해했습니다. 동생이 정말 난감해서 어찌할 줄 모르고 있었다는데 그때 차량 기사님이 나서서 처리를 해주셨습니다. 제 동생과 아버지가 민망하지 않게 차 환기를 시킨다고 하셨고 직접 아버지를 모시고 가서 옷을 갈아입혀 주시고 물로 뒤처리를 해주셨습니다. 동생이 경황이 없어 성함도 못 여쭤보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 기사님을 꼭 좀 찾아서 상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버스에서 실수를 하셨던 어르신의 아드님이 쓰신 편지였습니다. 본사에서 나온 직원분은 활짝 미소를 띄우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쉽지 않으셨을 텐데 너무 잘 대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희 어머니가 치매셨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나서 제 버스에 타신 승객인데 당연한 걸 했을 뿐입니다. 당연하다뇨.
절대 쉽지 않은 행동이었어요. 회장님께서 직접 오고 싶어 하셨는데 출장이 있으셔서 아쉽게도 자리하지 못하셨어요. 아마 조만간 방문하실 것 같습니다. 아이고, 뭐 대단한 일이라고. 아, 그 전에 다른 직원분들께 들어보니 요즘 힘드신 일이 있다고 직원분들께 갑상선암에 대해 여쭈고 다니신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누가 아프신 걸까요? 아, 제 아내가 며칠 뒤에 수술합니다. 다른 암보다는 예후가 좋다고 하니 기대해 봐야죠. 힘드시겠어요. 부디 쾌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로부터 3일이 지난 날 아내는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하는 날은 도저히 운전대가 손에 잡히지 않을 것 같아서 며칠 휴가를 냈습니다. 갑상선암 수술은 빠르게 진행된다고 듣긴 했지만 정말 두세 시간 만에 끝나더라고요. 아내가 회복실로 옮겨지자마자 동생과 곧장 향했습니다. 간호사분들이 분주하게 아내 손가락에 뭘 꽂고 수액을 넣고 있자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오셨습니다. 제 아내 수술은 잘 되었나요? 네, 잘 끝났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자세한 건 환자분 정신 차리시고 다시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절제는 잘 되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내가 암 진단을 받은 후부터 계속 긴장해 있던 몸이 그제서야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조금 정신을 차리는 듯 하다가 진통제 때문인지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동생과 복도로 나와서 한숨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동생이랑 캔커피 한 모금 하고 있는데 양복 입은 남자 서너 명이 이쪽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중 가운데에 있는 나이를 지긋하게 먹으신 분이 저를 보고 웃고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인가 생각했지만 도저히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최대석 씨? 예, 맞는데 누구신지. 제게 악수를 건넨 남자가 하하 웃으면서 명함을 꺼내서 건넸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 그러니까 고속버스 회사의 회장님이었습니다. 얼굴을 본 적이 없으니 전혀 알 수가 없었죠. 저는 깜짝 놀라서 9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회장님이 여긴 어쩐 일로? 대석 씨 만나러 왔습니다. 예? 다 들었어요. 아주 좋은 일 하셨더라고요. 우리 회사의 위상을 높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제가 이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보답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듣게 되었는데 아내분이 수술을 하신다고. 오늘 원래 터미널로 가려고 했는데 마침 오늘이 수술 날이라고 하셔서 병원으로 곧장 왔습니다. 아내분 병원비 제가 다 부담할게요, 대석 씨. 네? 네? 아니 그걸 왜... 아닙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걸 회장님께서 왜... 저는 편지에 써있는 대로 할 뿐입니다. 그 선량한 기사님을 꼭 찾아서 상을 내려달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 상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보니까 저희 회사에 계신 동안 사고도 한 번 난 적 없으시고 평소에도 동료분들 사이에서 좋은 분으로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제가 미리 알아봤어야 하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아이고, 아니요, 회장님. 괜찮습니다. 병원비는 걱정하지 마시고 아내분 잘 챙겨주시다가 복귀하세요. 휴가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시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가 일정이 또 있어서 이만. 다음에 또 뵐게요, 대석씨. 회장님은 그렇게 사라지셨습니다. 방금 제가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어안이 벙벙했고 옆에 있던 동생은 너무 잘 됐다며 좋아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는 그 상을 받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 회사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승객분들을 더 잘 챙겨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렇게 큰 상을 받아 수술을 잘 마친 아내는 10년이 지난 지금 합병증 없이 재발 없이 너무나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 계속 안 좋은 일만 일어나서 사실 삶이 너무 불안하고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수술 이후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들도 아픈 곳 하나 없이 속 한 번 썩이는 일 없이 너무 잘 커주었고요. 저도 아직도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무사고 포상도 몇 번 받고 친절 사원상도 여러 번 수상을 했습니다. 제가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다 승객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승객분들을 위해서 안전운전하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또 그간 고생 많이 한 제 아내, 이제 고생 좀 덜하게 제가 더 많이 노력하려고 합니다. 애들도 다 컸으니 이제 둘만의 시간도 가지고 아내 혼자만의 시간도 많이 챙겨주겠습니다.
물론 건강이 제일 첫 번째고요. 모두 건강 꼭 챙기시고 행복한 일들만 넘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